네, 안녕하세요. 국제상무론 어, 12주차인가요? 네, 12주차 사전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학습을 했죠.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이제 개정 버전입니다. 우리가 뭐 책이나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에디션이 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이게 이제 전간기,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전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개정이 만들어졌고, 이 스웨덴 지역에 있는 그 지명을 따가지고 비스비 규칙이라고 하고, 그 원래 앞에 있었던 헤이그 규칙하고 합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 개정의 시작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68년도에 그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정식 명칭은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여기까지가 헤이그 규칙인데 요 협약의 개정 의정서 프로토콜 투 어멘드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규칙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개정 버전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헤이그 규칙에 남아있는 그 조항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게 추가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선화증권이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기준으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라든지 해상운송인의 의무라든지 해상운송인의 면책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인의 의무에 보면 가망능력 주의 의무,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 선화증권 발행 의무가 있는데 이거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화요일 날 수업을 했던 내용이죠. 가망능력 주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선원, 소모품, 선창, 냉동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 듀 딜리전스 해야 된다는 부분 설명을 했었고,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는 이게 이제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이제 상업 가시를 책임을 지는 거죠. 운송인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선적이라든지 취급이라든지 적부 정리 보관 운송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화물의 어떤 권리 증권인 선화증권, 그 선화증권의 그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추어서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해상운송인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헤이그 규칙이 굉장히 운송인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적인 책임주의, 절대 책임주의가 아니라 어떤 책임주의다? 가실 책임주의. 내가 진짜로 게을리 했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부작위를 했거나 등등 이런 가실이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짓다. 실제로 화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제대로 다 했다라는 입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면 운송인이 면책되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운송인은 그래서 이런 어떤 가망능력 주의 의무라든지 화물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가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가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말은 가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도 이러한 가실책임 원칙에 입각해서 운송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의무와 그리고 그것을 게을리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법률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이 굉장히 유리한데 다만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넘어오면서
좀 면책이라든지 그 면책 사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계를 좀 이렇게 더 늘리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뭐 운송인이 자기의 임의로 인해서 자기의 의도대로 해서 면책을 더 늘리면, 운송인의 면책을 늘리면 늘릴수록 누구한테 유리해지죠? 운송인한테 유리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늘릴 수는 없도록 해놓긴 해놓았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사용인에 대한 면책이 확대됐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운송인에게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 헤이그 규칙에는 없던 내용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2항에서 해상 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도 운송인에게 인정된 책임 제한이나 항변 사유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오프라인 수업 할 때 끝날 때 부분에서 보면 면책 카탈로그라고 해가지고 뭐 항해상 가실 면책이라든지 하자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뭐 물품 고유의 하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운송인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았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운송인의 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해상 운송을 하다 보면 운송인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뭐 다 물품을 관리하고 커버하고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항구의 뭐 하역업자라든지 아니면 창고업자라든지 뭐 이런 그 하청이죠. 쉽게 말하면 하청이에요. 운송을 전체를 하는 그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혹은 선적지에 있는 출발 장소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다. 부산항이라고 치면 부산항에 터미널 오퍼레이터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뭐 컨테이너를 이제 선적을 하거나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컴퍼니들이 있어요. 운송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선사들이 모든 그런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 하역 작업을 그쪽에 의뢰하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책 카탈로그로 인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운송인이 면책된다라고 했을 때, 하주 입장에서는 그건 운송인이 면책되는 것이지, 운송인이 고용한,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리인까지 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나오기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 판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헤이그 규칙엔 없던 내용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그 강의 영상을 낮에 촬영하면 하도 연락이 많이 와요. 죄송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헤이그 규칙에서 넘어오면서 요런 어떤 사용인, 대리인, 고용인 요런 사람들도 운송인이 면책되는 사유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뭘 예시를 들까요? 화재로 인해서 운송인이 면책됐다 칩시다. 그래서 그 하주한테 책임을 안 진다라고 하면, 요 사건이 똑같이 그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고용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주 입장에서는 운송 계약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운송인하고만 체결을 한 거잖아요. 운송인이 만약에 그 운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어떤 자회사나 뭐 이런 그 터미널 오퍼레이터나 이런 사람들 계약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터미널 오퍼레이터와 하주는 계약 관계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이 운송인이 면책이 되면 이 사용자들, 고용인들도 같이 면책되도록 만든 게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사용인에 대한 면책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책임 제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1930년대에 원 패키지, 원 유닛당 100파운드로 운송인의 책임 제한이 걸려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1930년대 100파운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100파운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환율 계산기 돌려봐서 알겠지만 100파운드가 한 16만 원 정도 됐죠. 정말 지금은 굉장히 푼돈이긴 하지만 아마 1930년대 100파운드는 그 16만 원보다는 아마 그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명목적인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로 굉장히 높은 가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그 2000년대 초반의 짜장면과 2023년의 짜장면의 가격이 다른 것처럼 1930년대에 그 100파운드로 정해놨다라고 친다면 그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로 가면 이 100파운드를 그대로 끌고 갔을 때는 실질적인 화물의 가치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책임 제한액이 일단 너무 낮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게 됐냐? 어떤 특정한 화폐, 어떤 특정한 국가의 화폐를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명목 화폐로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여기서 많이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국제금융론 수업을 들어서 환율이나 이 외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IMF 있죠. 국제통화기금 IMF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태어나기 전에 한국이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 곳이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인데 여기 IMF가 사용을 하는 특별 인출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SDR이라고 하고요. Special Drawing Rights라고 합니다. 이 특별 인출권은 어떤 뭐 US 달러라든지 뭐 유로화라든지 이런 특정한 국가나 경제 기구의 법화,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에요. 화폐가 아니고 이 권리는 IMF에 그 요구하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예를 들어서 화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Special Drawing Rights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태어나기 전에 발생됐던 그 IMF 사태,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사태도 사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지금 수업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현찰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찰. 근데 그 현찰도 한국의 법정 화폐인 원화로 없다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많이 없어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 인출권이라는 것도 뭐냐면 IMF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화폐가 있다면 이거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바꿔달라고 IMF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 인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의 화폐하고의 교환비겠죠. 그럼 그 교환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세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제가 다른 나라의 화폐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외환 보유고를 따질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게 전 세계적인 무역의 기축통화 US 달러죠. 미국 돈.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도 만약에 SDR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외환 보유고가 모자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한국 돈을 US 달러로 바꿔달라고 IMF한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US 달러로 미국 화폐로 교환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환 비율은 바뀝니다. 계속 이게 그 교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주기적으로. 아무튼 이게 무슨 발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저도 이게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금융 외환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병근 교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병근 교수님이 정말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니까 국제금융론 수업을 통해서 들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운송인의 책임 제한을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교환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는 SDR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달러 하에 뭐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계속 바뀝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현재 시세나 물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F에서 SDR을 이용을 해서 이 SDR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화폐가 아니라 기준치가 되는 거죠. 기준치. 예,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원 패키지나 원 유닛당 660,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게 667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666.666, 이 무한소수 있죠. 무한소수.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을 해서 667 SDR. 예, 원 패키지, 원 유닛당. 예, 그리고 킬로그램당 2 SDR. 이거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포장 상자당 667 SDR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게를 재가지고 무게당 2 SDR로 할 것인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 패키지가 334부터 그러니까 334kg 이상 나가는 것부터는 무게당 비율을 세는 게 좋죠. 킬로그램당 2SDR이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높으냐, 그걸 기준으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 패키지 원 유닛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헤이그 규칙에서 얘기할 때는 이 시기가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사용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나무 상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으로서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1960년대에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컨테이너가 해상 운송의 주요한 보편화된 사용 수단으로서 등장을 하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컨테이너 약관이 신설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 해상 운송과 관련된 화물은 컨테이너가 메인이 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 패키지로 볼 거냐 원 유닛으로 볼 거냐의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자, 컨테이너 등에 내장된 화물의 포장 또는 단위의 개수가 선화증권에 적혀 있어요. 예,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에 컨테이너 안에 10상자가 들어있다, 10개의 패키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요 개별 상자 있죠. 요게 원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10개의 상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면 뭐겠어요? 10개 다, 하나 다 667 SDR, 667 SDR, 667 SDR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선화증권에 그 컨테이너 안에 포장 단위 개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컨테이너 하나예요. 선화증권상. 그 내부에 뭐 몇 상자가 있는지, 몇 개의 유닛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컨테이너 통으로 하나가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원 패키지 원 유닛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카운트를 한다라는 게 컨테이너 약관이고, 이 컨테이너 약관도 당연히 헤이그 규칙에는 없던 것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넘어가면서 추가된 사안입니다. 자, 해상 운송인이 포장당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가 없는 경우, 요것도 뭐 추가적인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667 SDR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결국엔 뭐예요? 운송인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그 화물의 멸실 손상, 운송 화물의 어떤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운송인이 물어줄 거 아니에요? 그 물어줄 때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이 이상은 더 안 물어준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좀 억울하죠. 누구 입장에서? 하주 입장에서 억울하죠. 내가 분명히 운송인이 잘못한 걸 아는데 운송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 물건이 가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그냥 포장 단위당 667 SDR까지만 보상을 해줍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해상 운송인이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고의성이 있었다. 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인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해가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행동한다. 이게 고의성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꽝 내려쳐가지고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 사람이란 게 상황 판단을 하고 이런 이렇게 주변의 화물이나 정세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주변의 상황들이나 환경을 돌아봤을 때, 저거 그냥 저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이 운송인이라면, 그리고 실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운송인의 사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했어. 예, 그러면 이건 뭐다? 행동을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그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이런 경우는 운송인이 손해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었거나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지 않았다 라고 봐서,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해당이 되느냐, 운송인의 근본적인 계약 위반,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된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의성.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성이에요. 그냥 이게 실수인 거냐, 우리 여러분들 그 뉴스에 그 강력 이게 되게 형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랑 관련된 뉴스를 보더라도 범죄자의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범죄자가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구분을 하잖아요. 형량도 다르게 책정이 되고, 형법에서는 보통 그래요. 이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송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다, 내지는 고의성이 있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포장당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포장당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667 SDR보다 더 물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해상 운송인의 책임 제한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았고요. 자, 적용 범위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적용 범위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이런 경우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 그거 부분. 원래대로라고 하면 헤이그 규칙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헤이그 규칙이 26개 국가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원래는 체약국에서 발행된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처럼 뭐 헤이그 규칙이 발효되는 당시에는 주권이 없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자국의 법령에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법적인 활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헤이그 비수비 규칙에서도 이거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 국제해사위원회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당연히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바꿀 때, 개정을 할 때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사항은 요런 사항입니다라고 그 적용 범위를 늘려버려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첫 번째, 선화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이건 헤이그 규칙하고 똑같죠. 두 번째,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시작된 경우, 시작된 항구가 체약국이면 거기서 발행되는 선화증권에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법화. 자, 선화증권의 이 조약, 이 조약은 당연히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죠.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을 자기 나라 법률화 시킨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박아놨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국내법화가 제가 아까 설명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나라의 상법에 그 선화증권과 관련된 내용에다가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수용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 국내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상법의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여기서 그 한국에서 선화증권이 발행되면 그 선화증권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적용이 된다. 요렇게 그 적용 범위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넘어오면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살펴보았고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이 중요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운송인의 주요한 업무 있죠. 그걸 이제 상업과실의 책임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화물에 대한 선적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뭐 취급, 적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가망성, 뭐 가망성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고 내향성이라고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영어 표현으로만 seaworthiness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떤 표현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해상운송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반대로 면책되는 부분도 있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항해 가실 면책, 그리고 뭐 선박이라든지 뭐 송화인의 고의라든지 아니면 하물 자체의 하자라든지 포장이나 하인이 잘못됐다든지 뭐 천재지변,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지니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재지변을 줄인 거예요. 줄이다. 그리고 전쟁이나 내란, 소요사태, 폭동, 파업 이런 것들의 경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물의 멸시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모두 다 이게 요 내용들, 이게 이 본질적인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헤이그 규칙에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될 때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운송인이 이런 부분들을 뭐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운송인의 이러한 어떤 상업 가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 한도액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러면 이런 항해상의 항해 가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수화인, 송화인은 보험을 통해서, 해상보험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운송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운송인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 이런 게 있었다, 뭐 태풍이 쳤다, 뭐 낙뢰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운송인이 정말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등을 이제 자기가 주장을 할 텐데, 그거를 꺾으려면 하주 입장에서는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딱 느낌적인 느낌으로 쉽지 않지 않아요. 말하는 순간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거기서 그런 어떤 악천후나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망망대해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육지에 있는 하주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운송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런 문제 제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함부르크 규칙이 되겠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에 유엔이 주도가 돼요. 유엔이 주도가 돼서 해상 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컨벤션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중진국, 뭐 후진국, 뭐 이런 나라들이 해당이 되겠죠. 1978년이니까 이런 회의에서 유엔 회의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 협약이 발효가 됐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 협약이 만들어졌지만 이 협약의 진짜 조인, 이 협약의 가입은 지지부진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20개 나라들이 결국에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겨우 1970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10년이 넘어서 1992년 11월 1일 효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유엔 협약들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런 유엔 협약들이 기본적으로 뭐 유엔 법사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초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엔 총회나 이런 데서 이제 공표를 하고, 이 유엔 회원국들이 뭐 160개국 뭐 그 정도 되죠.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유엔에서 어떤 이런 국제 협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유엔의 각 회원국들은 그것을 뭐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그건 없어요. 이게 요 부분이 사실은 WTO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WTO와 유엔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유엔 회원국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엔에서 새롭게 제정한 협약에 대해서 자국이 이것에 대해서 조인을 할 것이냐, 가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함부르크 규칙이 여러 나라의 어떤 내용적으로는 찬성하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협약을 가입하는 순간 자기 나라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그런 국제기구,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경제적 그리고 각 국가의 내부적인 여러 사안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부르크 규칙이 왜 이렇게 여러 국가로부터 외면을 받았냐면, 결정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주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운송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운송인이란 게 결국에는 선박을 운영하는 주체죠.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라고 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선진국 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이 함부르크 규칙에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이 함부르크 규칙은 실질적으로 유엔 협약으로서 많은 선주 국가들이 이용하지 않는, 소위 아프리카나 이런 쪽의 개발도상국들만 가입한, 뭐 여기 잠비아가 최종적으로 들어서 20번째 들어오면서 92년 11월 1일 날 효력을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잠비아를 국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대형 선사라든지 벌크 선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무실화되었고 실패한 국제협약입니다. 그런데 뭐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함부르크 규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항해 가실 면책을 지었어요. 항해 가실 면책이 사라지면서 운송인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래서 하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주의 이익을 굉장히 대변을 했지만, 반대로 선주국가나 선사들이, 해운 선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거는 그냥 실패한 국제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 범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의 적용 범위는 꽤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경우에 두 개 국가 간, 뭐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국가 간의 모든 해상 운송 계약이 적용이 좀 되게 넓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선적 항이 채약국에 있을 때, 양육 항이 채약국에 있을 때, 그리고 선택적 양육항 하나가 실제 양육항이고, 그 실제 양육항이 채약국에 있을 때, 그리고 선화증권이나 해상운송 계약을, 그러니까 선화증권이 반드시 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해상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증권이 채약국에서 발행됐을 때, 그리고 국내법화라는 거,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었던 적용 범위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세 번째, 그게 여기 함부르크 규칙의 다섯 번째 적용 범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적용 범위가 양육항, 목적항에서도 그 국가가 이 함부르크 규칙의 가입국이면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은 하지만, 이 함부르크 규칙에 가입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필드에서, 실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사장화된 실패한 국제협약입니다. 자, 운송화물, 우리 헤이그 규칙에서 그 얘기를 했죠. 살아있는 동물과 갑판적 하물을 제외한 물품이다. 근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갑판적 하물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헤이그 규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클 투 태클이라고 했죠. 하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선적항 내, 항구 내의 어떤 운송인의 책임까지 확장을 해서 포트 투 포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태클 투 태클이 아니고, 태클이 말 그대로 선박을 이렇게 그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넘길 때 그 선박의 갑판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태클이라고 하면, 이 겐츄리 크레인이 서 있는 이 항구의 컨테이너 야드나 컨테이너 프레이 스테이션이 있는 이 지역,
포트 전체까지 운송인의 책임 구간으로 넓혔다. 운송인의 책임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함부르크 규칙은 뭐 절대적 책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르크 규칙도 가실 책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실 책임주의, 헤이그 비스비, 헤이그 규칙도 가실 책임주의인데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러나 운송인은 자신 그 사용인 대리인 사고 대리인이 사용인 대리인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운송인의 어떤 하청업체들 사고 및 결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헤이그 규칙이든 함부르크 규칙이든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걸로 인해서 화물의 멸실, 훼손, 지연이 발생한 게 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헤이그 규칙도 그렇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도 그렇고 함부르크 규칙도 그래요. 근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하주가 입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수화인이 입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함부르크 규칙은 이거예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다 했다는 걸 운송인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운송인한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봐봐요.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한 거를 남이 찾아서 입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무죄를 내가 무죄입니다를 내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거. 굉장히 그게 억울할 수도 있는 거죠. 사법적인 정의 하에서는. 네가 무죄인 것을 입증해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책임하게 어떤 사법적인 제약이나 어떤 법률적인 어떤 버든을 주는 것을 굉장히 사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악랄한 방식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운송인한테 이런 식으로 입증 책임이 전가되니까 운송인들이 다 싫어하죠. 운송인들이 이걸 굳이 그러니까 헤이그 비스비 규칙상에서는 문제가 생겼던 거를 저쪽에서 나한테 클레임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반박을 못했을 때나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 케이스는 뭐예요? 건건이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송인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이 함부르크 규칙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사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할 때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 지연, 딜레이 되는 거. 사실 딜레이에 대해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특별히 그런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함부르크 규칙은 인도 지연 해상 운송을 하는데 사실 해상 운송이라는 게 비행기랑 달라서 뭐 오차나 그러니까 외부적인 컨디션이나 그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행기랑은 또 달라서 선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운송인에게 전가했다는 것 자체가 운송인한테는 부담이죠. 그래서 이 함부르크 규칙은 똑같은 가실 책임주의이긴 하지만 운송인이 자신의 어떤 입증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실 책임주의라고는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이거를 똑같은 가실 책임주의라 하지 않고 추정 가실 책임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일반적인 가실 책임 원칙과 다른 추정 가실 책임주의다 혹은 추정 가실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항해 가실과 관련된 면책 그게 뭐였죠? 운송 도중에 선장 선원 도선사의 가실
자기 부작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 그게 항해가실 면책이었죠. 그 내용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하재에 의한 면책에 대해서도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크리티컬해요. 배에 불 났는데 불 끄기 바빠 죽겠는데 운송인한테 자, 그 다음에 면책 카탈로그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운송인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책임집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운송인이 면책이 되려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었다, 전쟁 행위였다, 그 화물의 어떤 고유한 하자이거나 잠재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운송인이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포장당 책임 제한. 우리가 운송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밝혀졌을 때 얼마까지 물어주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포장 단위, 그러니까 원 패키지나 원 유닛당 함부르크 규칙은 835 SDR, 667 SDR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킬로그램 규정도 2.5 SDR. 그리고 요것도 늘어나요. 딜레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딜레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딜레이에 대해서도, 지연 운송에 의한 지연 손해에 대해서도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운임의 2.5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놓아 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쭉 했지만 주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 이 협약이 국제 해상 운송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요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다 운송인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세계의 국제 운송을 주도하는 주요 선사나 그러한 선사들이 위치하고 있는 선주국들이 이 함부르크 규칙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레 폐기는 안 됐어요. 폐기는 안 됐는데 사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상태.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규칙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로텔담 규칙이죠. 자, 이어서 로텔담 규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텔담 규칙. 자, 함부르크 규칙이 철저한 실패로 끝났죠. 그러면 그러한 실패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교훈을 얻어서 CMI, 국제해사위원회하고 운시트랄, UN 산하기관인 UN 국제무역법위원회가 만납니다. 그래서 CMI를 통해서 CMI와 운시트랄이 새로운 국제운송법규를 만들자.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헤이그 규칙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으로 바뀔 때 68년에 발효됐잖아요. 그게 컨테이너 조항이 신설된 것을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이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사이에는 컨테이너 운송의 도입이라는 큰 변혁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제정이 되었는데, 함부르크 규칙이 실패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로텔담 규칙은 이제 어떤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되었냐면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한 운송 수단으로서 등장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 9.11 테러와 같은 운송 무역 국제적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어떤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라든지 민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새로운 어떤 국제운송 규칙이 로텔담 규칙이 되겠고, 요게 이제 초안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새롭게 이런 새로운 협약으로 쓰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 또한 제 생각으로 복합 운송을 위한 어떤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등장을 하긴 했는데, 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복합 운송, 이게 그래서 복합 운송과 관련된 어떤 협약으로 어떤 적용이나 그런 기준이나 이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앞에 두 가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그 앞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선적 함,
목적항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해상 운송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로텔담 규칙부터는 이것이 복합 운송 규칙으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령지, 인도지, 그리고 요것도 인정. 그리고 만약에 해상 운송을 한다면 선적항, the port of loading, 그리고 양항, 양육항, the port of discharge. 이것도 인정. 그러니까 해상 운송도 포함을 하고 있는 복합 운송도 포함을 하고 있는 국제 운송 협약이 로텔담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적 수령지든 인도지든 선적항이든 양하항이든 적재항이든 양하항이든 이런 항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제 운송이고 그 국제 운송을 하는 곳 중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최악인 경우에는 이 로텔담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복합 운송에 적용할 목적으로 적용 범위를 수령지와 인도지까지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테이클 투 태클이었고 함부르크 규칙은 포트 투 포트였다라고 한다면 로텔담 규칙은 복합 운송이기 때문에 창고, 공장, 사무실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다. 그 적용 범위를 도어 투 도어로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로텔담 규칙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로텔담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의무는 당연히 운송인이니까 화물을 운송을 하고 수화인한테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을 양화를 해가지고 인도할 때까지 운송인은 화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의 깊게 다해서 물품을 수령하고 취급하고 운반하고 적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해상 구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예요? 전체 구간에. 그러니까 해상 구간에 관계없다는 말은 육상 구간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의 기간에 걸쳐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똑같이 이것이 해상 운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인은 당연히 가망 능력, 선박의 가망 능력이라든지 선원이나 소모품, 운송용품, 그리고 선창이나 뭐 냉동 창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컨테이너 이게 헤이그 규칙에는 없었단 말이죠. 왜 없었어요? 이 시기에 그 헤이그 규칙 만들 때는 컨테이너가 없었지만 로텔담 규칙은 2000년대 이후에 2008년, 2009년 이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어떤 수령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운송인이 적합하게 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선박의 이러한 위에 여기 요 가망 능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때 운송인은 운송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못했을 때에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질하고 클레임을 거는 송화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로텔담 규칙에서는. 자, 그러면 이 로텔담 규칙의 책임 원칙, 우리 앞에서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가실 책임,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로텔담 규칙은 다시 가실 책임주의였어요. 뭔가 함부르크 규칙은 너무 선 넘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선을 넘어버렸다. 이런 게 강했어요. 그래서 다시 선을 돌려오는 거죠. 아니야, 조금 다시 돌아와봐. 이런 입장이에요. 로텔담 규칙은. 그래서 어떤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임을 주장하는, 여기서 되게 애매한 표현을 썼는 게 청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운송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운송인 네가 책임져 라고 클레임을 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클레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자, 클레이먼트가 되는 거야. 그럼 지가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이야기 꺼낸 네가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꺼낸 사람 네가 입증 책임해.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청구자가
이런 어떤 운송인의 책임 기간 중에 운송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면책 카탈로그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만 빠졌냐, 항해 가실 면책을 제외를 하고 13가지 나머지 것들, 하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살려놓고 뭐만 없앴냐. 요거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아니 뭐 이렇게 운송인한테 너무 유리하게 돼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선장, 선원, 도선사 이런 사람들의 어떤 관리상, 운용상의 가실에 대해서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항해 가실 면책을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쪽에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운송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에서 굉장히 하주 쪽으로 유리하도록 뭔가 이쪽으로 선을 엄청 많이 넘어왔었는데 이건 너무 나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 그 어디 중간쯤에 타협을 본 거죠. 가실 책임주의로 하고 항해, 그러니까 저 면책 카탈로그 살려놓고, 근데 이 항해 가실 면책은 이거 좀 그렇잖아. 그럼 요거는 삭제. 요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것에서 절충을 하는 거예요. 로텔담 규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하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재는 면책이긴 한데, 그러나 하재는 하재에 대한 면책은 어디까지만 해상 구간에서만 그리고 본선상에서 하재가 난 경우에만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을 해놓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타협점이었어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하재는 면책이었거든. 그냥 운송인 면책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 배에서 불이 나면 불 끄기 힘들고 배가 불타면 재산상의 손실이 크니까 알겠는데 그 하재로 인한 면책은 진짜 해상 구간에서만 그리고 본선상에서만으로 한정시켜 놓은 거죠. 이건 정말 조금씩 절충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송화인은 적재죠. 적재, 적부, 양하를 송화인 또는 수화인 자신이 하도록 운송인과 합의한 경우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왜? 송화인 자기가 직접 하겠대. 그 경우에는 운송인이 뭐 따로 뭐 보호 의무를 두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인도 지연, 운송인의 면책 규정이 인도 지연에 의해서 손해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운송인이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입증 부담을 면책받기 위해서 이것이 자신의 가실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연의 원인이 이런 원인이 면책 사항 중 하나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일단 이 규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죠. 하주 입장에서. 오케이, 그거 책임을 지는데 근데 이게 면책이 될 수 있다. 인도 지연도 면책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앞에서 면책 카탈로그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화물 고유의 하자라든지 송화인의 고의라든지 잠재적 하자라든지 뭐 폭동이라든지 소요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해 가실 면책이 아니라 면책 카탈로그가 로텔담 규칙에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로 인해서 딜레이가 발생을 했어요. 인도 지연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운송인이 입증을 하면 요 A라는 이벤트 때문에 요게 면책 카탈로그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요 사안 때문에 인도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운송인이 입증하면 이 딜레이 되는 것도 면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그 다음에 포장당 책임 제한. 요거는 늘었어요. 그래서 로텔담 규칙에서는 포장당 책임 제한을 875 SDR 그리고 킬로그램당 3 SDR로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뭐 사실 이 함부르크 규칙보다 조금 더 운송인의 책임을 더 넓게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 지연도 이렇게 자신이 그 인도 지연하게 된 원인이 면책 카탈로그에 해당된다는 것을 운송인이 입증하면 면책이 되지만 그걸 입증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인도 지연도 운송인의 책임으로 봐서 함부르크 규칙하고 로테르담 규칙이 동일하게 운임의 2.5배. 요거는 똑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컨테이너의 범위를 팔레트 그리고 차량 요런 부분까지 또 확대했어요. 운송 용구를 컨테이너라고 보는데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팔레트도 들어가고 화물을 이렇게 나무 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팔레트 있죠. 그걸 또 포함하고 차량도 운송 차량도 탑차 같은 거 그것 또한 늘려놨습니다. 근데 이런 조항들 왜 로텔담 규칙이 뭔가 새롭게 운송인과 하주의 어떤 권익을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절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당 책임 제한이 늘고 인도 지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레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품에 대한 어떤 컨테이너 조항을 확대를 했느냐를 놓고 보면 로텔담 규칙이 뭐를 지향을 했느냐 복합 운송 규칙을 지향을 했기 때문이고요. 복합 운송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복합 운송에서 함께 사용되는 뭐 도로 운송이라든지 철도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면 해상 운송보다 운송인의 책임 제한액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이 책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함부르크 규칙보다 조금 더 늘려놓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와 뭐 복합 운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